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미술가. 그런데 그가 위조범으로 작가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깜쪽 같은 위조품을 만들기 위해서 땅에 파묻어서 원작을 보관해두고 베껴 그린 그림을 돌려주기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까지 속여넘겨 세계를 놀라게 했던 또 다른 위조범. 그의 대담한 위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석을 갈아 만든 물감, 세월의 흔적인 균열, 오븐에 넣고 구워서 그들의 놀라운 위조 스캔들의 진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여러분, 정치계, 연예계, 스포츠계를 막론하고 신문이나 뉴스에 등장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모두 집중시킬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스캔들인데요. 미술사에도 역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세 개의 스캔들이 존재합니다. 미술계의 다양한 스캔들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것은 위조인데요. 어떤 작가의 작품이냐에 따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미술 시장이니만큼 작품의 가격을 올리게 범죄인 위조에까지 손을 댄 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조 스캔들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술가도 연루돼 있습니다. 교과서마다 등장하는 그 인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다비드, 피에타,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명작들을 탄생시킨 미켈란젤로. 하지만 그가 위조범으로 작가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유럽을 놀라게 했던 젊은 위조범 미켈란젤로. 그의 놀라운 위조 스캔들의 진실, 미술 읽어드린다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496년 21살의 무명 미술가 미켈란젤로는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잠자는 에로스상이라는 조각상이었는데요. 잠자는 에로스, 잠자는 큐피드라고 불러도 좋겠네요. 그가 만든 작품은 곧 미술품 거래업자에게 팔렸고, 최종적으로 그의 작품을 구입한 사람은 교황 식스투스 4세의 조카이자 추기경이었던 라파엘레 리아리오였습니다. 그가 작품을 샀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고대 작품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미켈란젤로가 만든 고대 로마 조각상의 위조품이었던 겁니다. 지금 미켈란젤로가 만든 위작은 남아있지 않지만 작품의 주제를 미뤄봤을 때 이런 조각상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깜쪽 같은 위조품을 만들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는 조각품을 완성한 후 땅에 파묻어서 오래되어 보이는 효과까지 냈다고 합니다. 훌륭한 작품성에 효과까지 더해 로마 골동품 수집가였던 라파엘레 추기경이 미켈란젤로의 위조품에 깜빡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의 위조품은 영영 들키지 않았을까요? 아직 무명인 젊은 위조범 미켈란젤로는 결국 꼬리를 밟히게 됩니다. 위조품을 산 것을 알게 된 추기경은 당연히 화가 나서 만든 작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젊은 미술가였던 거예요. 위조품이긴 했지만 너무나 잘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기경은 이 젊은 위조범에게 진짜 자신의 작품을 맡깁니다. 그 작품이 바로 술의 신 바쿠스상인 거죠. 이 작품을 통해서 진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미켈란젤로는 그 이후 미술가로서의 명성을 쌓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위조범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버전의 기록에 의하면 추기경이 위조품 작가를 찾았을 때 이미 미켈란젤로가 너무 유명해져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진실은 하나, 젊은 미켈란젤로가 위조범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다는 겁니다. 조르조 바자리라는 동시대 미술사가가 쓴 미술가 열전이라는 책에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위조 활동이 잘 담겨 있는데요. 잠깐 그 기록을 보실까요? 고대 거장의 드로잉을 얼마나 완벽하게 베껴 그렸는지 도저히 원작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세월의 흔적을 입히기 위해 종이를 연기에 쏘여 바른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원작을 보관해두고 대신 베껴 그린 그림을 빌린 사람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위조범으로 미켈란젤로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원작을 그대로 베껴 그린 후 주인에게 돌려줘도 몰랐다는 거죠. 참고로 만약에 그 위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걸 알았다면 아마 지금 더 비싸게 팔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 출판된 책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실렸을 정도니 당연히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었겠죠. 미켈란젤로가 위조범으로 얼마나 활약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하면 떠오르는 대표 조각인 이 작품 아시나요? 현재는 이탈리아 바티칸에서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조각품 피에타인데요. 대리석 조각 작품으로서의 예술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작품에는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모 마리아가 두른 띠에 쓰여있는 글씨, 미켈란젤로의 이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미켈란젤로 피렌체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쓰여있죠. 이 띠에 이름을 쓴 이유 무엇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 조각을 미켈란젤로가 아니라 그의 경쟁자가 만든 것으로 생각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서명을 새겼다고 하는데요.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위작으로 이름을 알렸던 미켈란젤로이다 보니 위작 논란을 피하고자 이건 진짜 내가 만든 정통 작품이다 하고 이름을 새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진실은 미켈란젤로만 알고 있지만 위대한 미술가로만 알고 있던 그의 새로운 면모가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를 놀라게 했던 위조범 미켈란젤로가 있다면 1945년에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위조범 반 메헤렌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대담한 위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몇 편의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을 정도고요. 2008년에는 BBC에서 선정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 1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위조 스캔들의 주인공 반 메헤렌, 그가 위조했던 작품은 무엇이고 대체 누굴 속여서 팔았을까요? 그가 속였던 대상은 무려 2차 세계대전 시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헤르만 괴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치 독일이 패망한 후 괴링의 아내가 거처하던 성에서 하나의 작품이 발견됐는데요. 가늠한 여인과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괴링은 이 작품을 네덜란드의 국민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작품이라고 알고 샀던 것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8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이 작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베르메르가 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비싸게 작품을 샀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는 순간 이 작가가 누군지 단숨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 중 하나로 꼽히는 그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화가가 바로 베르메르입니다. 베르메르의 이 대표작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우리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는 듯 바라보는 이 신비로운 그림은 찰나의 아름다움을 정말 아련하게 잘 담아낸 명작인데요. 다양한 명암, 색재의 풍부함은 어느 화가도 따라갈 수 없는 베르메르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영화로 이 그림을 똑같이 재현해 봤다고 하는데 보시면 이 붓의 미묘함이라든지 명암의 변화, 특히 입술과 진주 귀걸이의 하이라이트가 그림 쪽에서 더 빛나지 않습니까? 현대 기술이 이 화가의 그림을 못 당할 정도인 거죠. 화가는 피부, 직물, 그리고 보석에서 빛이 나는 방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소녀의 귀에서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는 맑고 투명한 빛의 효과를 사용해서 그림 전체에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반짝거리는 듯한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푸앵틀레라고 부르는 일종의 점묘법인데요. 작은 점들을 얇게 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을 멀리서 보면 프랭킬의 점들은 그림에 이게 녹아들어서 화가가 묘사하고자 하는 이미지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점들이 모두 구분이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베르메르가 자신의 하녀를 그린 것으로 표현하지만 그 정체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물의 초상화적 특징이 그렇게 잘 살아나지 않아서요. 어떻게 보면 초상화적 디테일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동양의 미인도처럼 작가 자신이 이상적인 여인을 상상하면서 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베르메르는 정말 유명하지만 신비에 쌓인 작가인데요. 사는 동안 남긴 작품이 단 35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역시 미스테리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죽은 후에 200여 년 동안 완벽히 잊혀졌다가 19세기 미술사학자들에 의해서 재발견된 신비로운 작가인 거죠. 그리고 유명해진 와중에 나치의 픽을 받게 된 겁니다. 나치는 전쟁 기간 동안 유럽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약탈한 걸로 유명한데요. 나치 장교 중 한 명이 몰수했던 미술품들 중 베르메르의 작품인 천문학자를 발견하고 너무 기뻤던 나머지 히틀러 비서에게 편지를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동봉화 보고서는 총통 가깝게 큰 기쁨을 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기쁜 마음으로 총통 각각해서 전에 언급했던 델프트의 얀 베르메르의 그림이 로스차일드가에서 몰수한 작품들 사이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화가의 작품이 나치 독일에서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치의 장교인 괴링도 그의 작품을 개인적으로 사들였던 거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미술품을 팔아버린 그 인물이 누구인지 민족의 배신자를 찾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거죠. 결국 괴링에게 그림을 판 간악한 미술상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반 메헤렌이었죠. 하지만 재판에 나온 그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자신이 판 작품이 베르메르의 작품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린 위조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조품이라기에 베르메르의 화풍을 그대로 담아낸 너무 잘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실제 그가 그렸던 베르메르의 위작은 하나가 아니었는데요. 그가 그린 작품을 하나 더 볼까요? 여기서 하나는 실제 베르메르가 그린 작품, 다른 하나는 반 메헤렌이 그린 위작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진짜인지 아시겠습니까?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는 여성 그림이 가짜입니다. 정말 같은 분위기의 그림인데요. 위조본 반 메헤렌은 화풍뿐 아니라 오래된 그림임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을 그림에 접목했는데요. 17세기 당시 베르메르가 사용했을 오래된 물감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푸른색은 울트라마린을 썼는데 이 물감은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는 일종의 보석을 갈아 만든 물감이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재현하고 캔버스 위에 세월의 흔적인 균열, 크랙까지도 만들어냅니다. 그림을 아주 두툼하게 그린 다음 오븐에 넣고 구워서 물감층에 균열을 낸 거죠. 정말 엄청나게 연구해서 위작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반 메헤렌이 위작을 그리게 된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원래 미술상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을 걸고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그게 팔리지 않으니 세상에 대한 불만과 복수심으로 위작을 그리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그린 그림들이 엄청나게 잘 팔려서 그는 당시 암스테르담에 집이 50채가 넘게 있는 그야말로 부동산 재벌까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그렸다고 해도
재판에서 사람들이 위작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자 위조범 반 메헤레는 결국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작을 직접 그리는 과정을 공개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놀랍지만 그가 진짜 위작을 그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조범 반 메헤렌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치에게 그림을 판 민족의 배신자에서 나치를 속여 비싼 돈을 받고 그림을 판 국민의 영웅이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미술사학자들의 직업적 고통이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단순히 눈으로 감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감정이라고 해서 특수 촬영과 재료 분석을 통해 정교하게 검증을 하는데요. 그런데 미술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 진짜 골치 아픈 문제는 진짜와 가짜 사이에 못 그린 화가의 작품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작가도 모든 작품을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A급이 아닌 B급의 작품도 남기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계에 있는 B급 작품을 알아보는 눈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르메르의 작품 중 남아있는 작품 수는 35점이라고 했는데 미술사학계의 관심은 어떤 작품이 그의 36번째 작품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2004년 베르메르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작품 하나가 경매에 출품됐습니다. 높이 25cm, 폭이 20cm, 정말 작은 작품인데요. 이게 진짜라면 36번째 베르메르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미술사학자들은 이 작품을 가짜로 봤지만 복원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완벽히 베르메르로 봤습니다. 미술사학자와 복원 전문가들의 입장이 서로 갈린 것이죠. 자세히 보면 정말 좀 못 그린 부분도 보입니다. 어깨에 두른 쇼홀은 베르메르가 그렸다고 보기엔 너무 둔해 보이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베르메르인데 그림 실력은 베르메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 이 그림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니면 베르메르가 깜빡 졸다가 그린 실수한 작품일까요? 어쨌든 2004년 이 작품이 경매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작품을 진짜 베르메르 작품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된 경매가는 3천만 불, 약 350억 원이었고요. 추정가를 크게 넘어서는 상당히 높은 경매가였습니다. 베르메르의 작품이 원체 귀하다 보니 모호한 작품까지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거죠. 실제로 이 작품은 베르메르의 작품 중에서 경매에 출품된 작품으로는 80년 만에 나온 거고요. 앞으로 베르메르의 작품이 경매에 또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 작품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니면 못 그린 베르메르일까요? 미스테리한 미술의 세계 정말 재밌지 않으십니까?